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매일 들리는 그 목소리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어. 제겐 매우 친한 동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철이 들기 전부터 알던 동네 여동생.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서 여자보다는 그냥 친동생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이였죠. 이 친구는 굉장히 활발하고 성격도 보통 조용한 여자들과는 다른 그런 친구입니다. 네, 흔히 조금 날라리기가 다분한 친구였죠. 술 잘 마시고 잘 놀고 기가 매우 센 그런 애가 어느 날부터 자주 보이지 않게 되더군요. 이상했습니다. 항상 술자리나 모임 등에서 항상 볼 수 있던 애가 안 보이게 되니 처음에는 뭐 바쁜가 보다 했지만 계속 안 보게 되니 문득 궁금해져 그 아이 친구들에게 근황을 물어보게 됐습니다. 헌데 이상한 게 친구들도 잘 모르더군요. 요즘 연락 안 하고 연락해도 잘 안 받는다고. 전 불안한 마음이 들어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더군요. 한참을 듣고 있으니 메시지로 넘어가더군요. 다시 했습니다. 마찬가지였죠. 조금 섭섭하더군요.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고 속으로 투덜대고 나중에 연락 오겠지 하고 신나게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자려고 누웠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3시더군요. 아 피곤해 이러면서 침대에 머리를 댔을 때 고요한 방에 침묵을 깨는 벨소리. 섬뜩했습니다. 문득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왠지 모르지만 받아야겠다는 생각해 보니 역시나 그 아이더군요. 가시나요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전화하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묘한 침묵만이 절 긴장시키더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진아. 오빠. 야 왜 말을 안 해? 뭔 일 있냐? 요즘 뭐해? 그냥 별일 없지? 난 괜찮은데 너 왜 그래 진짜 별일 없냐? 말을 해봐. 너무나 진지한 목소리에 전 적응이 되지 않아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항상 활발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애였는데. 아냐.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임마. 진짜 괜찮지? 여보세요? 오빠. 나 요즘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 수진이 말로는 환청 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더군요. 무슨 소리인지 자세히 말하라고 하니까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자려고 눕거나 혼자 있을 때 계속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조용하게 무슨 소린지는 모르지만 계속 끊임없이 자꾸 이런저런 자기 생활이나 힘든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이 계속 나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안 좋은 집안 생활이나 불행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마치 누군가가 끄집어내기라도 한 듯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었지만 나중에 하루 12시간 이상 계속 그런 불행한 생각만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힘들어해. 편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어차피 넌 행복해질 수 없잖아. 너도 알잖아. 안 힘들어. 계속 안 힘든 척하며 살 수 있어. 몇 년 동안 이런 생각만 하게 될 거야.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아주 편해질 수 있잖아. 그럼 더 이상 이렇게 안 힘들어도 돼. 존재의 유무는 불확실하지만 어떤 존재가 자꾸 자기에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런 식으로 몇 달 동안 수진이는 괴로워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수진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 계속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다. 넌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아이다. 필요한 존재다. 널 생각하는 많은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해라. 그렇게 한참 동안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더군요.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명심하라고 말을 한 후에 전화를 끊고 피곤함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주나 지났을까? 친구들과 근처 산장에 놀러간 저는 제 핸드폰에 찍힌 엄청난 양의 부재중 통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친한 동생 놈이더군요.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는 걸 보고 전 무슨 일이지 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어디에요? 아 씨발 지금 X병원인데 빨리 와요. 수진이가. 수진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전 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아 결국엔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해보니 동생 놈이 멍하니 앉아있는 걸 찾았습니다.
다짜고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 자초지종을 말해주더군요.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는데. 동생 말로 나도 수진이가 힘들어해서 같이 술 한잔하고 요즘 왠지 자꾸만 야이어가고 다크서클도 심한 수진이 기분 풀어주려고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즐겁게 해주려고 우보하면서 노력을 엄청 했답니다. 이 동생이 수진이를 오래 짝사랑해 와서 그런지 그런 맘을 안 수진이 역시 조금씩 웃음을 찾고 활발하게 잘 놀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에 데려다주고 인사하며 돌아서는 수진이 모습이 뭔가 찜찜해서 집에 가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수진이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조용한 가운데 뭔가 끄끄거리는 소리만 문에서 희미하게 들려와 순간적으로 정말 앞뒤 생각 안 하고 옆에 베란다 1층 올라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천장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온몸을 뒤틀고 있는 목을 맨 수진이를 보고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내려놓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수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답니다. 자초지종을 다들은 전 안정을 취하고 있는 수진이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전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보같이. 편해지고 싶었어. 너무 괴로워. 매일 들리는 그 목소리가 미칠 것만 같았어. 이제 그만 편해지자. 너무 힘들지 않아? 잠깐만 참으면 영원히 편해질 수 있어. 죽으면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죽어. 그 말을 끝으로 자기가 기억하는 건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수진이네 집에 가서 창문 깨지는 거 치우느라 집에 가보니 빨랫줄로 고리를 만들었더군요. 그 작은 빨랫줄이 한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수도 있었단 생각에 만지기조차 싫었지만 깨끗이 집 정리하고 창문 고쳐주고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마음이 놓아질 않아 며칠간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한 짓이 믿기질 않았는지 일부러 활동적으로 변하더군요. 나가서 놀고 클럽도 가고 끔찍한 일은 잠시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에 결국 수진이는 수면제로 다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싸늘한 시체만 집안에 누워있더군요. 침대 위에 편히 누워있는 수진이를 보고 제가 밟은 바닥에 떨어진 약을 보고 그때서야 자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진이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치고 괴로운 얼굴이 아니라 아주 편히 잠든 듯. 과연 수진이는 영원히 편안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 물놀이 괴담. 1박 2일로 즐기기 딱 좋은 명지산 쪽에는 강처럼 흐르는 계곡이 있습니다. 주변에 방갈로라든지 그런 게 무척이나 많지요. 아는 지인의 동생이 가봤다가 물도 좋고 시설도 괜찮다는 소리에 방갈로를 예약하고 대략 20명이 되는 인원이 대거로 모여서 함께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차도 무려 3대나 끌고 가게 되었고 일행이 줄지어서 주차를 하게 되었죠. 물놀이에 간다는 것은 일단 초장부터 물에 빠지기 위함이었기에 이미 물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 도착하자마자 튜브에 바람을 넣고 계곡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뼛속까지 아리는 추위에 이가 덜덜덜 떨리더군요. 여느 계곡이 다 그렇듯 계곡에는 발이 닿는 곳과 안 닿는 곳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인 물 높이는 160 정도 되는 저의 키에서 목에서 가슴께를 웃도는 곳이 깊은 곳이었고 무트로 가면 허리에서 무릎까지의 낮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리에서 무릎까지 오는 낮은 곳 옆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쪽 주변은 수심이 깊어 다이빙을 하기 딱 좋은 높이였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는 튜브파였기에 튜브를 이고 그 주변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강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물장구로는 그대로 쓸려버렸기에 최대한 발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물살이 세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 외로 다이빙하는 쪽으로 흘려가 버리면 물살이 약해 그곳에선 헤엄칠 수 있으나 그 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쓸려 다이빙 쪽으로 끌려갑니다. 언니의 말로는 그쪽이 수심이 깊어 물의 흐름이 잠시 끊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발이 안 닿는 데 있는 것은 맥주병에게는 무서운 일이었기에 서둘러 발을 놀려 그 지역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때 발에 뭔가 감기는 느낌이 들어 물속을 보았습니다. 까만 무언가가 발을 휘감듯 쓸고 있었기에 맑은 물속에서 보이는 그것은 조금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맑은 물이라 저의 발까지는 보였지만 그 아래의 돌부터는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잘 안 보이는 깊이였습니다.
단순히 나뭇가지나 봉지가 걸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발로 털어내며 물장구를 치려는데 그것이 계속 발을 휘감아 결국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발을 올려 그것을 털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발이 올라가면서 거뭇한 게 발에서 풀려 떨어지는데 뭔가 사람 눈 같은 게 보았기에 저도 모르게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근처에 수영 온 동생이 저를 끌고 그곳을 탈출할 때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찝찝한 마음에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 바비큐 파티를 하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다 자기로 했는데 남녀 혼성으로 되어 있었지만 남자 쪽 인원수가 적어 남자들은 차에서 자고 나머지는 시원하게 둘셋씩 나눠 방갈로에 들어가서 자기로 했습니다. 저와 저보다 2살 어린 아는 동생과 제 남동생이 방갈로 앞 평상에서 이부자리를 깔고 시원하게 자기로 했고 사방에 모기 방지제를 붙이고 모기향을 켜고 자려고 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던 탓에 안경을 벗어 흐릿한 시야였지만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물 위에서 누군가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 방갈로 위치는 다이빙할 수 있던 그 깊은 곳에서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위쪽이라 그 물과 위치가 무척이나 잘 보였습니다. 그것은 깊은 물 속에서 상반신이 길쭉하게 솟아난 검은 것이었고 안경이 없고 또 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너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그 바위 주변을 맴돌고 다시 들어갈 때까지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날밤을 지새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방울이 울리던 밤. 그러니까 학원 방학 시즌 때였어요. 저는 서울 외갓집 할머니 댁으로 일주일 동안 놀러갔죠. 그렇게 부모님도 없이 혼자 올라온 거라서 진탕 놀았습니다.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TV 보고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단 한 번의 목격 때문이었어요. 그때가 시간이 아마 새벽 2시 다 될 때일 거예요. 저는 컴퓨터로 웃대 보고 뭐 좀 하다 보니 시간이 늦은 걸 알고 잠을 청하려 누웠습니다. 저는 삼촌 옆에 가만히 누웠습니다. 저는 항상 TV를 틀어놓고 자는 습관이 있어서 TV를 틀었죠. 때마침 무한도전이 하더라고요. 유재석 웃기네 하다 보니 잠이 스르륵 들었습니다. 거의 잠들려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창밖이 오는 소리를 굉장히 집중해 들었습니다. 소리가 마치 이랬죠. 저는 비가 천장에 부딪히는 소리 이외에 맑고 경쾌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울 소리. 소리가 정말 맑고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듣기 좋네. 왠지 저는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했네요. 전 계속 듣다 보니 한 가지 알아차린 게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주기가 빨라진다는 것을. 급기야 방울 소리는 거의 제 귀 옆에서 울려대듯이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서운 마음이 들어 삼촌 옆으로 몸을 움직였죠. 근데 삼촌은 매정하게도 제가 가까이 와도 오른쪽 벽으로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촌한테 가는 걸 포기하고 베개에 고개를 파묻으려 손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삼촌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여하튼 저는 손에서 느껴지는 그 타격감을 느끼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근데 고개가 살짝 비껴나가서 얼굴의 반만 베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방울을 찬발이 보이더라고요. 전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나는 게 엄청나게 상처가 나고 창백했어요. 발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푸르다 못해 검었습니다. 그리고 은방울은 굉장히 새 것이더라고요. 아주 이뻤는데 주인이 귀신일 뿐이지. 저는 그 상태로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끼며 잠에 빠졌는지 기절을 했는지 어쨌든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더라고요. 그 발의 정체와 방울은 아직도 궁금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화장실의 귀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 내가 딱 방황할 때였지. 그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여자친구가 좀 까진 애라 밤늦게 돌아다니고 그때부터 술 담배를 시작했는데 그땐 내가 정말 술을 못해서 맥주 2캔에도 취했었어. 그때도 내가 맥주 2캔에 취해서 집에 몰래 들어가고 잠을 잤어. 그런데 너무 속이 느글느글 대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어. 구역질을 하고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변기다가 보면 그쪼로 소리가 나잖아. 근데 콸콸 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줌 쌀 때 세숫대야의 수도꼭지가 풀려 물이 나오는 거지. 난 뒤를 돌아봤어. 그런데 콸콸 소리가 안 나고 쪼르르 소리가 나는 거야.
잘 들었나 해서 변기 쪽으로 시선이 다시 향하고 오줌을 싸는데 또 콸콸콸 소리가 나는 거야. 이번엔 바지를 올리고 세면대를 봤지. 우리 집 화장실은 변기랑 세면대랑 딱 반대벽에 붙어 있어서 변기, 나, 세면대 이런 식이었어. 소변을 보다가 세면대를 보려면 뒤를 돌아봐야 됐지. 아무튼 그런데 세면대는 조용한 거야. 그래서 내가 술 취해서 그랬나 보지 하고 나가려는데 소름이 확 돋는 거야. 세면대에 망물이 켰던 것처럼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거야. 우리 집은 2층 단독주택이고 시각은 새벽 4시가 다 돼갔어. 그리고 2층은 그때 나밖에 없어서 화장실 쓴 사람도 없었고 즉 내가 마지막으로 썼던 거였어. 우리 가족은 좀 일찍 자. 그때 소름이 좀 돋았는데 뭐 누가 썼나 보지 이 생각으로 다시 침대로 가려고 하는데 거울에 내가 가만히 멈춰 있는 거야. 난 몸은 움직였지만 순간 아 귀신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뛰쳐나갔어. 그리고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섰는데 내 바로 앞에 또 다른 내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야. 그것을 보고 난 기절을 했지.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침대 위인 거야. 꿈이었던 거지. 찝찝하긴 했지만 악몽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꾸는 거라 생각하고 학교를 갔어. 별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꿈이니까 애들한테 말 안 하고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어. 우리 집은 밤 10시까지 아무도 없어. 그래서 거의 나 혼자 집에서 보내는데 9시였나? 8시였나? 겨울이라 해가 빨리 져서 어둑어둑해졌는데 내가 화장실을 갔어. 근데 오줌을 누는데 또 콸콸 소리가 나는 거야. 세면대 뒤를 돌아보고 난 기절했어. 정말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 세면대 위에 있는 거울에 내 모습이 없었어. 난 기절했지. 엄마가 오고 엄마가 나한테 너 여기서 뭐해? 라고 했을 때 진짜 눈물 만났어. 그래서 울면서 엄마 여기에 내가 없었어. 겨울에 내가 안 보여서라고 막 울부짖었어. 내가 평소에 좀 냉정하고 말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엄마가 좀 심각하게 여겼나 봐. 엄마는 그날 주말에 날 데리고 점집을 갔는데 부산에 있는 곳인데 엄청 유명한 곳이었어. 부산 사람 중 아는 사람은 아마 알 거야. 그 점집하는 분께서 귀신이 씌었다고 생난리를 피웠어. 우리 엄마는 아 그렇구나. 그런 건가라고 생각하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에 갔지.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 내가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내 옆방이 화장실이거든. 근데 쿵쿵쿵 쏴 소리가 나는 거야. 어이 여기서 씻어 내려가서 씻어. 형이야. 엄마야. 올 아빠는 출장 중이시라 생각도 안 했지. 그렇게 내가 낄낄 소리 지르면 진짜 다 들리거든. 보통 목소리에서 소리 조금만 크게 해도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문 앞에 갔지. 아 장난치지 마. 이다영이냐? 진짜 대답 안 하면 문 열어버린다. 시발 연다. 쿵쿵쿵. 아 왜 자꾸 소리 질러 짜증나게. 내가 낄낄거리니까 여동생이 1층에서 올라온 거야. 엄마는 TV 봐. 형은 친구 만나러. 그럼 화장실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사람. 뒤늦게 알아차렸어. 내 화장실에 올 사람은 없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있었지. 동생도 쫄았나 봐. 동생이 옆에서 계속 왜 뭔데 하는데 그냥 화장실 문만 집중했어. 문을 열까 말까 열까 말까. 근데 화장실 안에서 물소리가 뚝 그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확 열었어. 화장실은 물투성이었고 김도 막 썰어 있었어. 그런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난 거울을 봤는데 거울은 김이 서리지 않았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쌩 난리 피운 게 대략 5분에서 10분은 되는데 눈에 보이게 뿌옇게 김이 서렸는데 거울에만 김이 안 서려. 이게 말이 돼. 나랑 여동생은 1층으로 전력 질주했어. 엄마한테 막 말했지. 엄마가 화장실 갔는데 뭐 엄마도 놀랄 수밖에 없지. 맨 처음엔 내가 장난쳤냐고 그러다가 난 아니라고 아까 꾀꾀 소리 지르는 거 못 들었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좀 심각해져선 일단 들어가 쉬어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날 새벽 4시 또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소리에 잠에서 깬 나는 화장실에 갈 엄두도 안 나더라고. 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다가 10분 20분 지나도 소리가 안 꺼지길래 나가기가 싫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라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소리가 딱 꺼지더라고.
그리고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와 고지어 닫히는 소리. 저벅, 저벅. 물 묻은 다리로 걷는 그 소리. 그리고 내 방 앞에 저벅저벅저벅 이렇게 끝나더라고. 불이 다 꺼진 상태라 그림자도 안 보이고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었어. 엄청 긴장한 상태에서 덜덜 떠는데 방문이 툭 소리 내면서 아주 살짝 열렸어. 분명 닫았는데 문고리만 돌리면 안 열리게 막고 있는 게 딱 풀리는 소리. 그 소리가 나는 거야. 와 진짜 기절할 뻔했어. 난 엄마한테 바로 통화 버튼 눌러서 막 소리를 질렀어. 온다 온다. 막 이렇게 말이야. 아 진짜 당황해서 그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몇 초원 돼서 쿵쿵쿵 하면서 문이 확 열리는데 엄마 뒤에 서 있던 그 여자를 잊지 못할 것 같아. 엄마가 괜찮냐면서 문을 확 열었을 때 사라진 온몸에 물을 다 묻힌 일반 사복 입었던 여자 얼굴도 다 봤어. 확실해. 그리고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지. 그리고 엄마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 물 묻은 발바닥이 내 방 바로 앞에 있었거든. 문제는 오래 서 있었던 흔적도 있어. 보통 물 묻은 발로 걸으면 발자국만 남잖아. 근데 그쪽엔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서 발바닥이 아닌 동그랗게 물이 고여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엄만 점쟁이한테 다시 가서 얘기했고 구설했어. 귀신 꺼지라고 한 40분 했나? 그 사람이 혼자 중얼중얼 대다가 꺼져 나가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더니 끝났대. 반신반의했지. 그런데 다음부터 나오지 않더라고. 이 글 읽으면서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화장실 옆방에 살아봐. 5번째 이야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부적. 전 한 번도 외할아버지를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머니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실 쯤인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요절을 하셔서 슬픔은 더욱 크셨다고 어머니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가에서 외할아버지에 관련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건 거의 금기와 마찬가지였고 실제로도 추석이라든지 설날, 외가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외할아버지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외할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얼버무린다든지 꾸중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엄격했냐면 제가 어렸을 적 고무공을 집안에서 가지고 놀다가 거실 벽에 외할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깨뜨렸을 때 어머니에게 뺨을 수차례 맞을 정도로 엄청 크게 혼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친척들 모두가 외할아버지의 존함을 저를 포함해 외종사촌들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셔서 이혼을 하신 뒤 어머니와는 떨어져 아버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꿨던 외할아버지의 꿈이 더욱 기묘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꿈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 때였습니다. 빌라의 2층에 살고 있는데 빌라가 떠내려가는 건 아닐지 걱정될 정도로 끝없이 비는 내리더군요. 밤에 다리가 축축해서 깨보니 이런 젠장, 창문을 열고 자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빗물이 방충망을 기어코 뚫고 들어와 이부자리 언저리를 적셨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닫았지만 여름날이라 열대식물을 기르는 온실 안처럼 무척 습하고 덥고 이거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선풍기를 옆에 틀어놓고 겨우겨우 잠에 빠지려고 할 때 창밖은 어느새 낮으로 바뀌어 햇살이 쨍쨍합니다. 비몽사몽의 밖을 바라보니 얼씨구 그 많던 비가 어느새 그치고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냉장고에서 사이다나 꺼내 마시려고 방에서 나갔더니 웬 애가 거실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더군요. 뒷모습만 보였는데 어렸을 적 모래사장에서 모래집을 만들며 노는 것처럼 뭔가를 꼼지락거립니다. 저는 3층이나 1층 애들이 몰래 들어와 노는구나 여겼습니다. 윗집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수학이라든지 영어를 공짜로 과외를 해줄 정도로 윗집과 친분이 있었고 아랫집과도 그에 못지않게 잘 아는 사이라 가끔씩 3, 1층 애들이 형아 심심해 이러면서 벨도 안 누르고 집에 벌컥벌컥 들어오거든요. 야, 너 뭐하냐? 뒷모습만을 보이며 손을 꼼지락거리는 애한테 말을 걸어도 도통 돌아보지를 않더군요. 위층, 아래층 애들 모두 꼬맹이에다가 낮이라고는 해도 구름이 꼈기에 어두워서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할 찰나에 뒤에서 누가 어깨를 세게 붙잡았습니다.
악력이 엄청나게 세서 소스라치며 뒤를 돌아보니 웬 아저씨가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양옆으로 저으며 가까이 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애들은 평소에 가끔씩 놀러오니 상관없지만 웬 처음 보는 어른이 집안에서 제 어깨가 부서져라 붙잡으며 노려보고 있으니 강도가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놀라며 일단 잡힌 어깨를 빼려 해도 도무지 빠지지 않는 겁니다. 낚싯바늘을 덥석 문 물고기처럼 파닥거리고 있을 때 아저씨가 한심하단 듯 쳐다봅니다. 니는 10년쯤 떨어져 살았다고 외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나? 무섭게 뜬 눈을 살짝 풀면서 말하자 그제야 제가 꿰뜨린 액자 속 외할아버지의 얼굴과 똑같이 생겼음을 깨달았지요. 15년보다 더 전에 액자를 깨뜨렸지만 그때 엄청나게 혼나고 직접 사진을 다른 액자로 정성스럽게 바꿔 껴넣은 게 저였기에 액자 속 외할아버지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거든요. 이제 알아보네. 아가, 네 방에 들어가 있어라. 고개를 끄덕이며 방에 들어갔는데 돌아가셨다는 외할아버지가 떡하니 사진 속 젊으신 그대로 집에 오신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차라도 대접해드려야 하나 고민할 때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명원이, 니 뭔데 방에 안 와?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이 저와 꼬맹이, 외할아버지를 포함해 3명이었는데 꼬맹이의 목소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늙고 가래낀 목소리로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씩씩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상관 마라. 어서 꺼지라. 이번에는 외할아버지의 말이었는데 무척 화나신 목소리여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문을 열었지요. 그때 외할아버지가 돌아보며 다급히 말하셨습니다. 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호통이 청천벽력처럼 무렁차서 잔뜩 졸아 얼빠진 채로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을 닫았는데 다시 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늦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롤러코스터를 탈 때 꼭대기에서 수직에 가깝게 낙하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방안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놀랐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꿀 때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갑자기 무서워져서 방문을 열려 했지만 안 열리더군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목청이 떨어져라 소리쳤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쿵. 소리가 방 전체에 메아리치듯 울려 퍼지며 다시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방안은 더 어두워집니다. 아가, 이거 붙잡아라. 창문에서 외할아버지의 말이 들려서 뒤돌아보았더니 납작 엎드린 채로 방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이유인 즉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으로 반만 입구에 걸친 것처럼 창문의 반은 땅에 묻히고 반은 땅 위에 있었거든요. 아, 이 방이 점점 지하로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납작 엎드린 채 보고 계시는구나. 뇌리에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창문을 여시고 부적 하나를 꺼내주신 뒤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나? 방문 밖에서 쉰 목소리가 비웃듯이 낄낄거리며 말했는데 정말 무서웠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이제 방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땅바닥은 완전히 새카매집니다. 또 떨어지는구나. 이번에 떨어지면 정말 죽겠다 하는 생각에 창문에 매달려 살려줘요 외할아버지라고 막 외치니 외할아버지가 불 붙인 부적을 제 왼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아가, 그거 꽉 잡아라. 외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손가락 뼈가 부서지도록 꽉 쥐었죠. 그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 반 정도라 밖은 조금씩 환해지는 중이었는데 창문을 닫지 않아 방안이 비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안이 벙벙했지만 비는 아직도 내리는 중이라 일단은 창문을 닫으려 하는데 왼손이 아팠습니다. 화상을 입었다기보다는 무언가가 끄뚫고 지나간 느낌과 비슷했어요. 꿈을 생각하며 정말 외할아버지가 오신 걸까 싶었지만 무서워서 더워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손에 쥐가 나서 아팠을 거라고 위안 삼으며 다시 잤습니다. 얼마 뒤 우연히 앨범을 보던 중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 무언가를 넣어놓은 게 눈에 띄어 꺼내봤더니 결혼증명서와 등본 발급 날짜가 1980년인 낡은 등본과 호적이 들어있었고 호기심에 펼쳐보았더니 아버지 쪽 친가의 친척 이름들이 기록된 것들이었어요. 부, 김택 X 모, 정필 X 이런 식으로요. 어머니 쪽도 있어서 봤더니 세상에 모, 김순 X부, 김용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외할아버지의 조남. 꿈속에서 싸울 때 들었던 외할아버지의 조남과 일치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외가에서 어렸을 적 외할아버지의 조남을 들은 게 꿈에서 기억이 난 건지 아니면 꿈속에서 외할아버지와 싸운 사람이 말한 게 정말로 처음이었을지는. 여섯 번째 이야기, 일상. 오늘 아침은 태양이 내려주는 햇빛에 눈이 부셔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었고 지글지글 프라이팬에서 익어가는 예쁜 모양의 계란 프라이 맛있게 익어가고 그 맛있는 계란에 노랗고 탄력 있는 노른자가 나는 싱싱한 계란이요 라고 나에게 소리치는 것 같다. 오늘도 식용유를 너무 많이 둘렀나? 프라이가 아니고 튀김이네. 그렇게 나는 맛있게 반숙으로 튀겨진 계란 프라이를 뒤집개로 들어 동그란 접시 위에 옮기고 그 맛있는 반숙 계란 프라이 위에 빨간 토마토 케첩을 듬뿍 올려 한 입에 맛있는 반숙 계란 프라이를 한 입에 해치웠다. 조금 노른자가 덜 익었나? 약간의 비린내가 났지만 그것조차 맛있게 느껴졌다. 그렇게 나는 간단하게 아침을 해치운 다음 아직 입에 계란의 비릿한 비린내가 다 가시기 전에 졸린 눈을 비비며 접시를 싱크대로 옮기고 한 걸음 두 걸음걸음을 옮겨 욕실에 들어가 거울 속에 있는 나의 입 주변에 묻은 노란 노른자와 케첩을 닦아낸다. 우유 향기가 나는 비누를 문질러 거품을 내고 차가운 물로 그 비누 거품을 헹구어내었고 상쾌한 중성 모발용 샴푸를 손이에 짜내어 밤새 기름으로 떡진 머리에 문질러 거품을 카푸치노 위에 거품처럼 뭉글뭉글 낸다. 비록 카푸치노처럼 달콤하지도 않은 쓰디쓴 비누 거품이지만 커피만큼 상쾌한 기분을 주는 거품이다. 아차 입에서 계란, 비린내가 나는 것을 보니 양치질을 안 했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차가운 물로 다시 머리를 헹구어내고 옆에 걸어둔 어젯밤에 사용한 조금 축축하고 냄새나는 수건을 들어 얼굴을 닦고 거칠게 머리를 털며 파란 내 칫솔에 치약을 묻히고 유치원 아이들이 부르는 양치질 노래에 나오는 소리처럼 치카치카 소리를 내며 양치질을 하고 입에 물 한 모금 머금어 부글부글 소리를 내며 입안에 남아있는 거품을 헹구어내었다. 치약을 바꾸기 잘했다. 저번의 치약보다 2배는 시원한 느낌이 입에서 났다. 나는 그 상쾌한 느낌을 최대한으로 더 느끼기 위해 욕실에서 나와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옮겨 창문을 활짝 열어 깊게 아침 공기를 들여 마셔보았다. 그렇게 내 몸속으로 들어온 아침 공기는 치약의 여운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오늘의 아침 공기는 후덥지근한 여름의 공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초겨울의 공기처럼 차갑고 상쾌하기 그지없으니 오늘은 그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나는 어젯밤 자기 전 다려놓은 와이셔츠를 걸치고 단추를 하나하나 잠근다. 단추가 하나하나 잠겨져 내 목부터 차례차례로 꽉 쥐어 올 때 나는 한층 더 기압이 강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나에게 더 기압을 넣으란 듯 꽉 조이는 벨트도 나를 더욱 격려해주는 것 같다. 좋아. 오늘도 힘을 내볼까? 잠시 기압을 넣으며 힘차게 기지개를 켜본다. 오늘 이 상쾌한 아침이라면 꼭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찌깍찌깍 들려오는 괴종시계 소리에 문득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은 것 같다. 째깍째깍. 시대가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다지만 절대로 그 어떤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을 만들어도 저 흔들리는 추가 만들어내는 초침 소리를 내는 저 시계의 고요한 소음처럼 편안한 소리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비록 그 추가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이 반복적인 일을 반복하는 우리의 일상을 대변해준다는 어떤 시인의 날카로운 말도 있지만 나는 저 추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분명 나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마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차, 어차피 바깥에서 할 일도 아닌데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어도 되는 건가. 그래도 기분은 기분이다. 일이 일인 만큼 최대한 멋지게 입고 일하자. 지나가는 어떠한 여자라도 나에게 반하게 말이야. 그리고 나는 신발장에서 어제 백화점에서 산 검은색 끈구두를 꺼내어 신었다. 나도 참 집에서 하는 일 주제에 구두까지 신다니. 나는 깨끗한 검은색 구두가 나의 발에 꼭 맞는 것을 확인하고 그 검은색 구두를 신고 집안을 걸어보았다. 또각또각. 예전에 앞서가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며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아버지의 구두 소리가 멋있어서 나도 한번 내보려고 애쓴 적이 있었는데 나도 이제 아버지와 같이 또각또각 나는 구두를 신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 슬슬 마무리 짓고 일을 시작해볼까?
나는 옷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빨간색 넥타이를 가져와 의자 위로 올라간 뒤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를 멋지게 메었다. 콧소리가 절로 난다. 그리고 이목을 꼭 죄는 이 느낌. 이것이 바로 남자의 멋이지. 자, 그럼 넥타이도 다 메었으니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위해. 나는 그렇게 의자에서 내려왔다.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기 위해. 7번째 이야기, 귀신을 믿으시나요? 당시 우리 집 가족은 최악이었어. 어머니 아버지는 어린 나와 동생이 보든지 말든지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며 다투셨지. 지금의 나였다면 아버지를 말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나와 동생은 어린데다 아주 작은 꼬마들이었기에 말리기는커녕 무서워서 벌벌 떨며 빨리 잠들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었지. 사건이 터진 날도 여지없이 어머니, 아버지는 다투셨고 그날 생생히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매실조를 담근 큰 유리 항아리를 들더니 냅다 부엌 바닥에 집어던지는 거야. 나와 동생은 정말 무서웠지. 그래도 형이라고 우는 동생을 토닥여주며 돌아 앉아버렸어.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슬픈 마음보다 먼저 무서운 마음이 들었거든. 나한테 불똥이 튈까봐 무서웠던 거였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바보 같고 한심했던 것 같아. 내가 돌아앉아 내 시야에 들어온 건 바로 좁아터진 집구석에 어울리지 않게 큰 장롱이었어. 무슨 장롱이냐면 요즘 세대엔 보기 힘들고 명절날 큰 집 올라가서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겉은 반들반들하게 검게 도색돼 있고 손잡이도 둥글고 크게 달려있고 말이야. 앞서 언급했듯이 글재주가 없어서 표현하기가 힘드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 넘어갈게. 내 시야에 들어온 장롱을 보고 문득 내가 뭘 생각했는 줄 알아? 이 장롱 언제부터 우리 집에 있었지? 였어. 왜냐면 우리 집은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었어. 전학도 수없이 다녔고 흑산도, 목포, 전주, 담양, 통영, 제주도 지역도 지역이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사를 많이 다녔으니까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 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내 또래 형들은 이해할 거야. 당시 내가 그 상황에 한가하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 장롱에 대해 생각하려는 찰나 장롱이 다르게 보였어. 그거 있잖아, 휴대폰 진동 올 때 자세히 집중해서 보면 잔상이 남을 정도로 빠르고 미세하게 움직이잖아. 진동의 힘에 의한 움직임 말고 휴대폰 몸체 자체의 움직임 말이야. 이만하면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 계속할게. 눈앞에 있던 장롱이 마치 휴대폰처럼 제자리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진짜 사람이 말이야.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보이면 꿈쩍도 못한다. 일단 궁금한 거야. 이게 뭘까? 어제 저녁에 다른 분 글을 읽고서야 나도 왜 그랬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 인간이란 동물은 호기심이 아주 강한 동물이라 이런 상황에 처하면 바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더라고. 한참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현실을 인지하고 주변 상황을 들추어 봤을 때 5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 내가 다시 고개를 돌려 장롱을 봤을 때 장롱은 조용했어. 애초에 소리를 낸 적도 없지만 그냥 느낀 건 고요함이었고 주변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적막함에 빠졌어. 가까이 다가가 장롱을 보려 하자 장롱은 오목거울처럼 쑥 파였지. 다시 떨어지자 장롱은 볼록 거울처럼 쑥 올라왔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데 그땐 재밌었나 봐. 웃으면서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보이지 않는 거야. 어쩐지 너무 고요하고 적막하다고 깨달은 순간 내 주위엔 아무도 없었어. 우리 집 안방 내가 있던 자리 그대로인데 내 옆에 있던 동생 그리고 뒤에서 다투시던 어머니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야. 난 눈물 콧물 쏟으며 엄마 아빠를 찾았어. 한참을 울고 있는데 서서히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 목소리였던 것 같아. 그리고 서서히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고 동생 목소리가 들리고 TV 소리도 들리고 밖에서 개 짖는 소리도 서서히 들리는 거야. 귀는 시끄러워졌는데 내 눈은 여전히 고요와 적막함이었어. 꺼져있는 텔레비전, 닫혀있는 문, 아무도 없는 방 안. 진짜 무서워서 펑펑 울었어. 그러다가 누군가의 품에 안겼는데 눈을 감았다 떠보니 어머니 품이었어.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울면서 내 뺨을 때리고 계시더라고. 눈을 뜨고 어머니가 보이자 난 엄마를 부르며 품에 안기고 싶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 어머니가 계속 괜찮냐고 날 흔들어 깨우려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고 무섭고 답답함에 눈물만 흘렸어. 근데 내 입에서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 나오는 거야.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이 말 어렵게 하는 것처럼 말이 나왔어. 어머니가 뺨을 연신 때렸어. 아파서 더 울었을지도 모르겠다. 아팠지. 아무튼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기절을 한 건지 눈을 떠보니 할아버지가 오셨더라고. 할아버지는 내 왼팔의 바늘인지 침인지를 수십 반을 꼭 보는 내 가슴팍에서 뭘 꺼내는 신용을 하시며 1,000원짜리에 턱 담는 신용을 하시더니 두 번 접어서 벽에서 던지시는 거야. 성 물러가라라는 말과 함께 말이야. 그땐 생각이란 걸릴 수가 없어. 그냥 바라볼 뿐이었어. 형들 이해가 잘 안 될 테니 설명해 줄게. 할아버지는 무당이라고 하기엔 좀 아니고 퇴마사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우리 생활에 해가 되는 모든 원인은 귀신이라 여기시고 그 귀신을 쫓음으로써 애군을 쫓을 수 있다고 믿는 분이셨어.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그러셨지. A가 방금 귀신에 씌었었다고. 우리 가족은 무당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지만 할아버지 말씀은 다 믿었었어. 난 내가 겪었기에 충격이었지만 옆에서 바라본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장롱 위에 파란 보따리가 있는데 그거 열어보지 말고 내다 버리라는 거야.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파란 보따리를 내다 버리셨어. 그 후엔 어떻게 됐냐고. 내가 물을 마시는데 물 같지가 않고 자꾸 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어머니는 날 병원에 데려가셨고 아무 이상 없다는 판정받고 도로 집에 왔지. 그로부터 2일 동안은 밥 한 숟가락 못 먹고 지내다가 4일째 날부터 멀쩡히 돌아왔어.